현대전의 드론 중에다 그러는데 진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론.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자,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드론인데 또 드론이야? 너 오늘 또 드론이 또 다른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좀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기전으로 돌입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드론의 활약인데요. 드론 전쟁 양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2022년 바로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탱크 대 드론, 무슨 대공 미사일 대 드론, 그게 아니라 드론 대 드론이 붙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네. 우크라이나 군 드론 시점에서 촬영이 된 그런 영상이 1분짜리인데 최근에 공개된 화제인데요. 그 잡힌 애가 적일 거 아니에요, 적.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러시아 군의 드론이겠죠. 어디 갔죠? 근데 부딪힌 듯한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끼리 예. 이제 하늘에서 부딪히는 소위 이제 몸싸움을 벌인 그러니까 뭐를 쏜 게 아니고 그렇군요. 예, 일종의 몸싸움을 벌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예. 그 앞에서 보시면 이제 그 상대방 러시아군 드론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이제 하단부를 공격하라는 듯이 이제 아래쪽을 파고드는데 네. 이게 이제 실패를 했고 이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 드론을 내리치면서 러시아군 드론의 패배로 그렇게 결론이 난 그러한 이제 영상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그 군용 무인기가 아니고 민간이 쓰는 일반적 흔히 많이 판매되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드론끼리 서로 이 몸싸움 공중전을 벌인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이 승리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점도 있는데 여간 승리한 것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군 쪽이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좀 공교로워가지고 이게 앞에 있는 게 같이 가는 이렇게 그 공동 비행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적이었고 결국 직접 그냥 몸으로 타격해서 상대편을 격추하는 모습인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종이 뭐예요? 저 국내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 세계 상용 드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DJ 모사죠. 저도 그 웹캠도 있고 많아요. 저 마트에 가도 팔고 있는데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요 보통 이제 쿼드콥터라고 하잖아요. 4개의 헬리콥터를 달고 있는 그 중에 이제 이 회사의 기종이 이제 매빅이라는 기종들이 1, 2, 3 이렇게 쭉 나오죠. 그 기종으로 둘이 같은 기종입니다. 서로 다른 기종이면 이게 참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겼다고 해도 같은 기종이니까 이거 확실하게 실력 싸움. 기량이랑 어디가 뛰어나다고 우리가 또 판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실력이 빼박인데요, 이거는. 요 기종은 이제 최대 비행 시간이 27분이고 최대 비행거리 13km, 최고 속도 시속 65km의 성능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조종 실력이 좀 더 뛰어났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냐. 근데 승리란 게 아시는 것처럼 이런 드론은 빗자루를 후려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벌어진 촬영도 됐고요. 그렇죠. 승리한 쪽에서는 작은 거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도 공개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전략의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정말 잘 써가지고 나름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근데 드론은 주로 우크라이나가 쓰고 러시아가 당하는 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드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보죠. 이런 교전 영상도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사실 초기에는 이제 드론 얘기는 별로 없었고 이제 미사일 얘기가 주로 있었죠. 특히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 미사일을 수십 발씩 쏘던 초반부와는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르베이 수로비킨 러시아
펜타곤 총사령관이 지난 10월 18일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 후 이제 드론이 수행한 작전이 무려 8,000회 이상이다. 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거한 우크라이나 목표물이 600개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쟁 초반부에 사실 드론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터키제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네. 결과적으로 뭐 러시아 만톤 넘는 전투함도 격침시키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군한테도 최대 위협 중에 하나로 이제 부상이 된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통해서도 다 우리 본 게임 시청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최근 수주 동안에 이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러시아군 문제가 이제 군사 시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그 키이우 도심에 민간인 상대로도 막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니까 이제 피해가 이제 속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뭐 러시아 나름 군사 강국이니까 러시아 거냐? 그게 아니고 이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에서 만든 일종의 킬러 드론. 이란의 이제 자폭 드론에 이제 샤헤드 136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활용한 것으로. 이 보통 이제 미국의 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크기도 크죠. 크지만 거기에 이제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아서 뭐 중요한 표적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드론이 작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리퍼나 이런 것보다 작은 대신에 앞에 이제 탄두를 달고 이렇게 날아가서 목표물 근처에서 선회하다가 그리고 뭐 지령에 의해서나 이제 목표물 확인되면 목표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폭발하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미까지 드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스로 뭐 알아서 타격하는 건 아니고 원격 조종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드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쟁이니까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이게 군사 시설도 아니라 이거 민간 시설을 막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우크라이나 뭐 주민들이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갑자기 막 와서 떨어지는데. 실제로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키이우의 13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드론 한 대가 바로 옆으로 날아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영상이 지금 있거든요. 아, 그냥 자폭 드론이요? 네. 저기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오고 있죠. 네. 아, 저걸 본 거군요. 아, 그리고 또 빵 소리가 또 나오고. 폭발하는데. 네. 아, 이게 드론 소리가 원래 이렇게 무슨 뭐 전기톱 뭐 그런 모터 소리가 엄청 세게 나네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저 아까 중국제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그 이란제 샤이드 136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거리가 있는데도 소리가 크게 나죠. 이 엔진 자체는 또 중국제예요. 아, 엔진을 쓰는군요. 예, 모터 이렇게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엔진을 쓰고 50마력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소음이 크게 나는 엔진을 쓰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군사 무기이면서 심리 무기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50마력 엔진으로 최대 시속은 185km 정도니까 물론 뭐 전투기나 미사일에 비할 건 아닌데 저속으로 낮게 날아서 레이더에 포착이 잘 안 되는 그런 또 강점이 있죠. 예. 근데 뭐 샤이드 136 얘가 제대로 박으면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뭐 정밀 유도 무기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자동 항법 장치도 이게 이베이에서 파는 민간용을 달았대요. 그런 식으로 더 위협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이제 고정된 목표물만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위력적인 부분은 때로 날라온다. 방금도 보면 미리 좀 떨어졌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타격 강도는 뭐 미사일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 대를 띄워서 공격을 하면은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강하다. 이런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지난 10월 17일 날 그 키이우 공격에서 수십 대 이 샤이드 136 드론이 동원이 됐는데 그중 28대가 이제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해서 40kg짜리 탄두로 전기 난방 같은 이런 주요 기반 시설물을 이제 자폭하면서 이제 파괴를 했죠. 네. 러시아가 나름 강국인데 왜 이란제를 수입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기실 것 같은데 이란이 이제 12여 년 전부터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드론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나름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제 갖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이란도 국제사회에서 뭐 핵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군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가성비 있는 무기를 찾다 보니까 이게 공격용 드론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싸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중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름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드론 중에 특히 이제 공격용 드론,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크루즈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 샤이드 136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싸다는 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9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DJ 뭐 이런 드론보다야 물론 비싸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40kg의 탄두를 갖고 있는 이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다른 무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무려 2,400대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괜히 가난한 나라의 크루즈 미사일. 이거 이런 얘기 듣고 참 재밌는 표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아니 러시아로 뭐 이렇게 주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걸 다 이제 국제사회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 이란 이거 주는 거 그거 전쟁 범죄고 공범 되는 거 아니에요? 공범? 이란도 러시아하고? 사실 이란 정부가 게다가 그 드론을 판매한 것뿐만이 아니고 크림반도에 드론 훈련 교관을 파견해서 러시아의 드론 전투단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요. 아주 그냥 서비스가 그냥. 네, 그래서 파견된 교관들은 이제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뭐 제재고 뭐고 하도 익숙해서 그냥 그러느냐 하나 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이란의 드론 제공이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서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란은 이제 잡아떼고 있죠. 그런 일 전혀 없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로 드론 수출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게 분명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보면은 완전히 좀 오리발 내미는, 강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그것도 역시 외무장관의 역할이기도 하겠네요. 네. 또 크렘린궁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러시아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정말 반박할 수 없으면 뭐 증거를 우리가 잡아야 이거 니네 이거 보고 어떻게 얘기할래? 대답해봐, 답변해봐, 해명해봐 얘기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증거가 없으면은 뭐 미국이나 EU에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 이게 지금 9월 13일에 이란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이제 처음으로 격추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잔해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위에 게 지금 샤헤드 136인데 이게 날개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이랑 이게 굉장히 앞부분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딱 봐도 같은 건데요, 이거는? 같은 거라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이거 뭐 자작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란이 만든 홍보 영상에 이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비행도 하고, 그다음에 자폭 공격화하는 게 있는데 신기한 얘기로 빼박.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게 저걸 러시아로 읽으면은 그 계란2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계란은 아니고 발음이 계란인데 계란2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샤헤드 136을 계란2라고 불렀대요. 이거 스모킹 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이거는 바로 유죄 때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진까지 나왔는데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 1944년 10월 28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방전인데 이 기념 연설을 하면서 격추한 이 드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명백한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그 원쌤 표현 그대로 그 원기자면 이란이 드론을 러시아에게 제공한다. 하여튼 이런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또 드론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뭐 이란이 인정받고 있지만 러시아도 나름 드론에 군사 강국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이제 IEE가 세계인데 그 미국 전기전자 기술사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최대의 이제 기술 전문인 이제 그룹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약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와. 이러한 돈을 들여서 500여 대의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고 이상. 500대면 한 달에 한 거의 뭐 2천만 불 가까이 되는 아니 투자도 엄청 많이 했네 솔직히. 러시아가 그렇죠.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보면 러시아도 정말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인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사일까지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레데터나 리퍼 비슷한 그런 걸로는 이제 크론슈타트 오리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찰 외에 이제 정밀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드론이고 또 그 외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름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게 크림반도 침공 때 활용했던 잘라키브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그 잘라키브 이제 무인기인데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작은 소형 드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배낭에 넣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고 그 이제 올 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100대 이상을 제공한다고 그래 화제가 됐던 미국의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자폭 드론이 있는데 그 비슷한 이제 크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1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러시아 입장에서 안타까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리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러시아 드론 기술이 아직까지는 서방에 뒤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러시아도 북한 뭐 이제 경제 제재 받듯이 경제 제재를 계속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광학 장비라든지 무인기 동체 제작에 필요한 경량 소재, 그다음에 전자 제어 장비 이런 뭐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이제 수입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푸틴 입장에서는 명운을 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정작 드론은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 결국 뭐 이란제까지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뭐 나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서방 쪽의 지원이 빵빵하게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한 700대 이상을 지금 지원을 받고 뭐 사실은 처음 등판한 작폭 드론이었죠. 요 스위치 블레이드는 미사일하고 드론이 이제 혼합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쟁터를 이제 배회하면서 활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 표적 없이 발사가 돼서 지상의 관리자가 표적을 지정할 때까지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요. 순찰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다가 표적이 생겼거나 센서로 이제 표적을 감지하게 되면 즉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하는 거고요. 모델과 크기에 따라서 대략 10km에서 40km 범위에서 15분에서 40분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인용 스위치 블레이드 300, 요거는 한기 가격이 $6,000니까 한 뭐 700~800만 원 정도 요즘 이제 환율이 높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도 굳이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이런 정도는. 근데 차량 공격력이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10,000가 되고요. 역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좀 무기로서 쓰이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스위치 블레이드 외에 자폭 드론이 하나 더 투입이 됐는데 이거는 지난 7월에 진행된 미국의 16번째 무기 지원에 피닉스 고스트라는 드론 580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사조란 피닉스하고 유령이라는 뜻의 고스트가 그래서 유령처럼 몰래 날아다니다가 이제 불사조처럼 자폭한다. 예. 사실 불사조는 자폭하면 안 되고 살아나야 되지만요. 재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아쉽네요. 기능이 충분하지 않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구에 맞춰서 급히 만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제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된 건데 돈바스 지형이 우리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스텝이랍니다. 온대 초원 지역. 그러니까 평평하고 뭐 큰 나무도 별로 없고 좀 이런. 그래서 밀만이 재배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데서는 드론이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진지에 이제 정찰용 드론인 오르란 10을 투입해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러시아 쪽이 좀 강세인데 이 오르란 10으로 말하자면은 그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특수기술센터에서 제작한 소형 정찰 및 감시 드론인데 큽니다. 날개 길이가 3.1m고 그리고 최대 100km의 비행이 가능한 이런 드론이 여기서 이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닉스 고스트로 이제 요거를 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피닉스 고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공군이 개발을 했고 공군 공중 정보 수집 솔루션 전문 업체인 그 에이벡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생산을 했는데 이것도 스위트블레이드처럼 배당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소형이고 근데 이제 자세한 재원은 비밀에 아직은 붙여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네에서 러시아하고 드론 경쟁을 돈바스 쪽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지금 뭔가 러시아를 의식해서 주요 기능을 아직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폭 드론은 아닌데 이제 대만제도 있어요. 대만제 리볼버 860 사진 보시는 진짜로 건데요. 리볼버 같이 예. 오. 이게 좀 뭐 돌아가는 게처럼 보이시죠? 예. 사진 보니까. 아. 예. 근데 이게 무려 800대가 이제 활약 중이라고 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밑으로 6혈포가 아니라 이렇게 서 있네요. 이렇게 예,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해서 지금 예. 한 6개인가 8개가 있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대만의 드론 제조업체인 드론스비전이 만든 건데요. 중량이 42kg, 지름이 1.35m여서 그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 60mm 박격폭탄을 8발까지 장착을 해서 공중에서 적을 향해 이제 박격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르는 박격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4개의 팔에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2개씩 여기 보시다시피 2개씩 이제 달렸고, 그래서 총 프로펠러가 8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를. 완전히 폈을 때 길이가 30인치니까 1인치가 2.54cm니까 7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 시간은 이제 박격폭탄 8발을 최대한 장착했을 때 25분에 40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고, 최대 비행 거리는 2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격폭탄이 권총 탄창처럼 회전하는 드럼형 이 폭탄창에 한 발씩 장전이 됐다가 이제 투하가 되는 거죠. 이 돌아가면서 한 발씩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60mm 박격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큰 81mm 또 최대 120mm 박격폭탄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 폴란드 매체에 이제 WP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거를 이제 대만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바로 수출한 게 아니고 폴란드 무기 중개상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위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뭐 안티 드론 얘기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카운터 드론 이 시스템 개발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진짜 매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 가장 효과적인 건 레이저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러시아가 지난 5월에 이제 신형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베트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2018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제 국정 연설을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페레스베트는 지구 상공 1,500km까지 무력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자체 무기 테스트에서는 5km 떨어진 드론을 5초 만에 불태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외에는 사실은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뭐 러시아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비밀 병기 위력을 확인해 보려면 사실 파괴된 우크라이나 쪽 드론을 보면 위력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그 격추된 그 유명한 터키 이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모습인데요. 산산조각 났는데요. 예, 이 바이락타르는 꽤 큰 무인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상산이 부서졌는데 이건 보통은 대공 미사일에 격추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서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 추정은 러시아가 아직 이런 전자식 안티드론 시스템은 좀 제대로 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러시아 쪽 드론도 이제 격추된 걸 보면 레이저 무기나 아니면 전자기 펄스,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나토가 비밀리에 이제 레이저 관련 장비나 무기들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워낙 쉬쉬하니까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몇 가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키드 마틴이 만든 그 안티드론 시스템 중에 아테나라고 불리는 레이저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 무기의 최신 트렌드인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을 하고 위력은 이제 30kW급이라고 합니다. 이 아테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이거죠. 예. 예, 레이저가 이래야죠. 그러니까. 이런 찍. 예. 예,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아닙니까? 트럭 앞부분에 예. 구멍이 난 거예요. 맞죠, 맞죠. 철판에 이제 구멍이 났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엔진이 고장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뭐 나름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원래 그 개발된 배경 중에 하나가 테러 집단 등이 활용하는 이 드론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레이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빛의 속도로 나가니까 단시간 내 여러 개의 목표물을 싸게 이제 격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군집 드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원래 개발된 무기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안티 드론 기술에는 4차 산업 시대에 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드론 간 뭐 교신 주파수 교란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 등의 고기술 뭐 이런 건 1도 필요 없는 진짜 레알 드론 사냥법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 자사에서 다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드론. 만약에 드론이 어둠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테러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드론 테러를 막기 위해 이것까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시도부터 2019년 국제 유가를 출렁이게 만든 사우디의 석유 시설 테러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엔 드론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드론 테러, 이를 막기 위해 안티 드론 기술도 발전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안티 드론 기술로는 자동 착륙 신호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 큰 그물을 쏴서 붙잡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먼저 전파 방해 장치의 경우 휴대성도 좋고 400m 밖의 드론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주변 장치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물을 쏴서 잡는 방법은 어떨까요? 영국에서 개발한 스카이월 100은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잡으면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지상에 착륙하게 만드는 무기인데요. 하지만 드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의 드론을 포획한 후 안전하게 착륙까지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는 이것으로 드론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드론이 눈앞에 보이면 먹이인 줄 알고 공격하고 또 포획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야생 독수리에 드론이 격추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독수리는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드론을 공중에서 낚아챌 수 있는 걸까요? 탁월한 사냥꾼 독수리의 뛰어난 신체 스펙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2km 거리에서 사냥감을 포착하는 뛰어난 시력, 시속 240에서 320km에 이르는 빠른 비행 속도, 성인 남성 악력의 15배가 넘는 힘을 가진 팔, 이런 조건만 보면 드론 잡는 데 이만한 녀석이 없죠. 그래서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위스는 하이테크를 로우테크로 막자하며 드론 잡는 독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독수리들이 태어나자마자 드론을 사냥감으로 여기도록 길들이는데요. 드론 위에 먹이를 올려놓고 공격을 하게 만들고 드론을 공격해서 잡아오면 보상으로 고기를 주는 것을 반복해 훈련하는 겁니다. 과연 이 훈련은 성공했을지 의문이 먼저 생기는데요. 과거에도 동물을 군사적 목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꽤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중 유명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소련군의 개폭탄 프로젝트입니다. 소련군은 군견 4만 마리에게 폭탄을 매단 다음 독일군에게 진격시켜 피해를 입히려는 매우 황당무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알다시피 개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소련 전차를 이용해 훈련받은 개들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독일 전차에게 가지 않고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소련 전차로 되돌아와 계획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렇듯 동물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본능보다 더 충실하게 만들 수는 없기 마련이기에 대부분의 동물 프로젝트는 거의 실패로 끝나왔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독수리로 드론을 잡겠다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2016년에 야심차게 드론 잡는 독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네덜란드는요. 같은 해인 2016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 훈련받은 독수리들을 투입, 드론을 잡도록 날려보냈는데요. 독수리는 드론을 잡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뿐이었죠. 이후로도 약 1년 정도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던 네덜란드는 독수리로 드론 잡는 건 안 되겠다! 라며 독수리 길들이기를 접게 되죠. 같은 2016년에 시작한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프랑스 남서부의 몽드마르상 공군기지에서 독수리 4마리를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독수리들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원작 소설 삼총사의 주인공들 이름을 따 달타냥,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과 발톱에 방탄복 소재로 만든 장갑을 채워주는 등 부상 방지에 많은 신경을 썼죠. 그리고 2017년 언론에 독수리의 드론 포획 테스트를 보여준 프랑스 공군. 불과 20여 초 만에 200m 거리에 있던 달타냥이 날아와 비행 중이던 드론을 낚아채는 데 성공합니다. 네덜란드와 달리 프랑스는 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해낸 듯하네요. 앞서 네덜란드 실패를 보고도 2018년에 독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스위스는 드론 기술의 발달과 독수리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얼마 전 독수리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최첨단 드론을 막기 위해 야생 동물 길들이기까지 고민한다는 것이 참... 이렇듯 독수리로 드론을 잡는 것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드론을 잡고 싶은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이 드론 잡는 독수리 프로젝트까지 이어진 것 아닐까요? 하루빨리 드론 테러를 물리칠 안티 드론 기술이 개발되어 테러 상황이나 전장에 독수리가 투입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마음 먹으면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드론 잡겠다고 이제 독수리까지 활용하는. 거의 동물의 왕국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나는 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 산업은 고사하고 그 1차 산업, 수렵과 채집 뭐 이런 그게 1차 산업이죠? 농경 뭐 그 이하의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동물한테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동물의 움직임이라던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모방 능력 혹은 뭐 회피 능력 또 뭐 저 카모플라지 뭐라 그러죠? 그 몸을 위장? 숨기는 예, 위장. 위장. 그런 쪽에서는 이제 많이 로봇들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할 바에야 또 독수리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냥 독수리 모양의 뭐 드론을 더 개발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날갯짓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대편도 그러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이 러시아 진짜 민간인 공격은 특히 이거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막 사방에서 뭐라 그러면 러시아도 좀 위축이 될까요? 그 러시아를 잘 몰라서 하신 얘기고요. 러시아가 사실은 10월 초에 그 이란과 드론 추가 구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더 상황이 참. 네. 최근에 그 사이드 136보다 좀 작게 만든 사이드 131도 투입을 시작했다는 그 로이터 통신하고 BBC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에서 드론의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뭐 미사일 재고 부족이죠. 아무래도 이스칸데르나 뭐 칼리브르 같은 이 미사일 사용을 줄이자 이런 건데
공중 목표물 요격용인 그 지대공 미사일 S-300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지상 목표물 공격용으로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S-300은 그 구소련 시절 처음으로 생산했던 미사일인데 그 이안 윌리엄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S-300이란 것이 단단한 군사 목표물에 그 실제적인 타격을 가할 만큼 위력이 없대요.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탓에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금 이미 그 퀄리티가 높은 이런 고정밀 미사일은 고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드론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각종 영상 보면서 근데 솔직히 뭐 저희도 그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북한은 어떨까 정말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드론의 어떤 수준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그 유명한 2014년 사건입니다. 2014년에 북한 소형 무인기가 예. 청와대 상공을 촬영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큰 파문이 그때 맞죠. 일었었는데 2014년 이후에 북한 드론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보니까 이 사드 기지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 기 촬영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예. 추락한 게 이제 다행히 우리한테 노획이 돼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건데, 여하간 이제 주요 시설을 이제 촬영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 무인기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군용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카메라 해상도나 이런 게 훨씬 우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뭐 일제 카메라라든지 일제 DSLR 카메라 우리가 저 같은 저도 사람도 사진 기억나요. 그 안에 딱 우리가 아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원쌤도 사서 쓸 수 있는 DSLR 카메라를 달아서 그걸 찍어서 쓰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이제 평가가 또 바뀔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2020년 그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 드론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DJI 매빅 2 프로 모델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매빅 2 프로 모델은 이제 우리 민간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국내에서 190만 원. 근데 추가 뭐 옵션 등을 이제까지 포함하면 한 280만 원 정도면 이제 구입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야 그거 뭐 우리 민간인들 다 쓰는 상용 드론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이제 2017년에 북한이 ICBM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유엔 제재를 계속 받게 됐죠. 계속 이제 좀 더 엄격한 유엔 제재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 2,397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드론도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끔 네. 금수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런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드론이고. 근데 그 드론을 이란도 뭐 중국자 카피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북한도 이게 똑같이 뭐 카피하고 또 개발하면 이것도 되게 위협적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또 그런 걸 모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 뭐 이스라엘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노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카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군사적으로 위력을 갖는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자폭 드론인데 저희가 북한의 방공망을 타격할 그런 자폭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적 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드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IAI사가 개발한 자폭 드론은 하피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 개발국인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하피를 운용을 하는 국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대의 하피 발사 차량이 18기의 하피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날개 폭은 2.1336m, 그리고 전체 중량 120km, 고폭탄두 중량이 32kg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북한의 드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기종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상대 방공망을 타격하는 게 보통 이제 대레이더 미사일 뭐 이런 건데, 대레이더 미사일하고 비슷하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레이더를 상대가 꺼버리면 표적을 잃고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꺼져도 공중에서 계속 같은 위치에 3시간 가까이 있다가 다시 레이더를 저쪽에다 안 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키는 순간 발견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그래서 자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원래 이제 제품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오히려 후속 군수 지원이 좀 어려운 상태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 아덱스 2021에서 카이하고 이스라엘 IAI사가 이제 양해각서를 하나 맺습니다. 그거는 후속 기종인 하피2형 그 하롭하고 성능이 비슷한 자폭 드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둘이 같이. 하롭은 2020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사정거리가 1000km나 되고요. 말 그대로 기네요? 미사일이라고 해도요. 네. 1000km나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하피 1형에는 그 원격 조종 기능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원격 조종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레이더를 끄고 뭘 하건 이제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보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서 이제 타격을 할 수가 있고, 탄두도 50파운드 고폭탄으로 더 강해졌죠.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폭 드론 성과를 교훈 삼아 개발이 착착 진행되는데 우리 더욱더 이렇게 고성능 무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무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기들이 있어요. 로봇계에서도 네. 뭐냐면은 이제 로봇이 자기 판단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로봇이 뭐 움직여서 가더라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방아쇠는 사람이 당겨야 된다라는. 킬링 머신 뭐 이런 거. 예, 그 로봇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이게 사실 로봇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저는 그렇게 미래 전쟁을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결국은 드론이랑 뭐 인공지능 기계들이 서로 먼저 싸우고, 아까 그 공중전도 있었지만 서로 먼저 싸우고 그 첨단 그 로봇들이 다 싸우고 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권총이랑 칼을 들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 예, 전쟁의 양상이란 것이 점점 자동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꼭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나는 전쟁이란 것들이 가지는 그 좀 공포심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폭 드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미래전의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전만 해도 좀 비교적 큰 탄두 중량을 가진 큰 이제 자폭 드론이 활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영화에 나왔듯이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의 드론이 아주 이제 뭐 이제 작은 위력이지만 특정 요인을 제거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일단 띄워서 날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면 인식 기술도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입력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사람 가서 때려. 입력을 시키면 가서 날아가다가 본인 스스로 안면 인식 기술 활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타격하는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비인도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국제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그러면 자폭 드론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 애니메이션 보면 사실은 그냥 기계들끼리 싸우다 끝나잖아요. 기계 싸움에서 끝나면 우리 졌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사람이 거기서 그 졌다고 뭐 그냥 인정할 리가 없죠. 그 다음부터 AK-47하고 뭐 장검 들고 싸우는 거죠 또 사람들끼리. 결국 매드맥스나.